우리 허은수 교수님은 진주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허은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모여주시가지고 참 많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씨에 왔는 데 대해서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뭐 여러분들의 좀 기가 속이다는 그런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3년에 경상도에 와가지고 진주 향교 그때 그 당시 정근님들하고 다 만나고 해가지고 향교 출입한 지도 한 40년 넘었는데, 계속 무슨 강의를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보면 전에 한 말 또 하고 전에 한 말 또 하고 자꾸 이래 한다시 말을 들을까 싶어서 안 하겠다고 그 강의 진주 유도회 상대로 한 강의는 다른 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또 초빙돼 나왔습니다. 일단 전에 한 말하고 중보가 안 되도록 애를 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유교에서 볼 적에는 역사상 가장 위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보면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 좀 출세한 사람들이 유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유교를 잘 모르면서 은근히 유교를 알보고 또 비판하고 비웃는 그런 풍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도 지난 6.3 대통령 선거, 6.3 대통령 선거, 또 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 4사람이 나왔는데, 그 수많은 기자들이 또 기자회견을 3분인가 4분 했는데 기자 단 한 명도 우리나라의 학문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역사 전통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 단 한 명 없었고, 또 답변하는 후보도 한 명도 없습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보면 우리나라의 기자들의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졌고, 또 전통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고,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될 대통령 후보도 우리나라의 학문이나 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 전통, 역사 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볼 때는 최고의 위기고 거의 소멸할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컴퓨터, SNS, AI까지 등장해가지고 더욱더 유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지금 젊은이들이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느끼지만 지금 원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진리니 원칙이니 하는 말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평화는 찾을 수가 없고, 남을 이해한다, 배려한다 그런 말은 그야말로 얼간이 등신대는 하는 말이고, 어떻게 하면 약삭빠르게 출시할까, 또 경쟁할까, 남을 또 타도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늘 보는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은 텔레비전 나오니까 다 알지만 또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반목, 그 다음에 새치기, 그 다음에 편법, 이런 것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도, 여러분들은 교육자 출신들 많이 계시지만도, 학교에서 진정한 참 사람 되는 교육은 저 멀리 가버리고, 그 지식 충족, 자기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서, 과정으로서 학교가 있는 것이지, 사람 되는 교육, 옛날에는 물리 선생이고 수학 선생이고 다 수업하다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도덕이나 역사는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하고는 말을 하는 교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지금 학과 회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은 이제 한 7, 8명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니까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배를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협조함으로써 학과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보면서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꼭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데 방학 마치고 나면 다 가버리고 교수와 교수끼리 서로 이름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 교육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다르겠습니까? 자기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학생들 보고 사람 되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따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보면 결국은 우리 가장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원리인 유교의 근본 정신은 배척하고 망각하고 그다음에 무시하고 하면서 서양의 물질 문명, 서양 문화만 좋다고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약육강식의 시대, 내만 살고 남을 타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 금전 만능, 경쟁 만능, 유교는 모르겠고 의식주, 어느 역사적으로 볼 적에 어느 시대보다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본래 이제 말을 잘 못하고 또 강의는 그런 대로 하는데 강의는 더 못하고 하는데 또 밤에 불을 안 켜고 뭐 물로 나오다가 책꽂이에 받쳐가지고 앞에 이빨이 또 잇몸이 찢어져가지고 말이 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뭐 모든 학교가 이 사람 되는 교육은 저기 건너가버렸고 오직 지식 위주의 교육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양은 우리는 이제 천인합일인데 동양은 우리 인간과 하늘, 인간과 자연이 따로따로 아니고 하나다. 조화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또 인격화하고 친화하고 보호하고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서양은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자연은 이용 대상이니까 정복한다. 사람 위주고 정복한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산이고 강이고 개발해가지고 사람 사는데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서양 문화의 기본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60년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의 발명이 돼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 물질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서양인들의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동양, 인도나 중국 침략, 아메리카 사람들 잘 살고 있는 데 가서 자기들이 아메리카를 새로 발견했다. 아주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 아프리카, 뭐 영국, 불란서, 독일, 네덜란드, 심지어 조그마한 나라 벨기에까지 다 달라들어가지고 침략하고 파괴하고 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갖다가 신사도의 나라로 보지만 그 역사를 알고 보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일본보다 더 야비하고 잔인한, 일본 못지않게 야비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영국의 신사도 정신하고 우리나라 서비 정신하고 비교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양이 이제 자연만 숭상하다 보니까 과학 기술 문명이 되들이지다 보니까 자꾸 서양을 부러워하고 서양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는 것은 되었습니다만 동양 본래의 그 가치관, 윤리 도덕,
대부분 유교 문화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산청에 비가 역사상 최고로 983.5mm 내리잖아요. 진주의 1년 평균 강수량이 1,400쯤 되고 우리나라가 1,200인데 1년 강수량의 4분의 3이 2, 3일 동안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 진양호 생이고는 물이 제일 많이 불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지른 그 제약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연 파괴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17명이 죽고 뭐 많은 지금 피해가 참 해를 줄 정도로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무시하고 하늘을 배반한 인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는 눈에 보이고 또 텔레비전 방송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서양 문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도덕재해, 이런 말은 사진에 붙여줍니다만 도덕적인 재앙, 도덕이 파괴되면 일어나서 생기는 모든 재앙,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우울합니다. 전 세계 18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행복지수가 121등이잖아요. 경제규모는 세계 10인데 12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도덕지수가 전 세계에서 하위입니다. 하위. 왜냐하면 그나마도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요 최근에 와가지고 교육제도, 정치제도, 사람들의 의식구조 이런 것 때문에 도덕이 급격히 파괴돼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독감을 느끼고 또 자기 딴에는 울분에 꽉 차가지고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음이 엄청나게 허약합니다. 속으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 참 선비들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거덕입니다. 그리고 또 고독하면 고독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집 많고, 형제 간에 소송하는 집 많고, 친구 간에 잘 지내다가 절교하고 돌아선 사람 많고, 부부 간에 이혼율 세계 1등, 청소년 자살률 세계 1등, 고소고발률 우리가 비웃는 일본의 150배.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재난이 일어난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이 무엇일까? 이 치료해주는 그런 유명한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유명한 병원이 바로 진주향교입니다. 진주향교. 다른 전국 234개 향교, 성균관, 또 유도회, 서원 이런 곳이 이런 도덕적인 재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옵니까? 안 옵니다. 저 가봤자 저 엉터리 이사가 치료 하겠나 하면서 안 가고 병원에 가고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하고 샀지만 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잘못하는 사람 보고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하나는 고치지만도 그 사람 마음이 바라지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 하지 마라. 예, 그나고는 그 사람 마음이 안 발라지면 다음에 다른 사람 안 보면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하지 마라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안 발라지면 다음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보다 안 되고 유교를 통한 그나마 유교를 통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유교를 통해 가지고 유교 진주 한교나 성관에 하루 가보고 안 되더라, 한 달 가보고 안 되더라 이러는데 예를 들면 학기도 9단 달라고 그러면
학교도 도장에 한 이틀 가보고 됩니까? 지금 한 10년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진중학교 내가 좀 한 1년 돼야 봐도 뭐 아무 소용 없던데, 겁니다. 안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문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한 몇 달 댕기다가 허금수한테 한문 배우러 가도 뭐 별 일도 안 하던데, 그러면서. 그만두는 사람이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큰 창고에 불이 났을 때, 본래는 제가 배우기로는 물은 불을 끈다. 물이 불을 이긴다고 배웠는데, 큰 창고 볼란데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 찌들이 보니까 불이 안 꺼져요. 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불을 이긴다고 하면 거짓말이네. 내가 물로 몇 바가지 찌들였는데 불 안 꺼지던데, 그러면서. 물이 불을 이긴다고 하는 그 원리를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지도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6.25의 가치라든지 6.25의 그 기능이라든지 6.25의 효과라든지 6.25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학교 교육만 문제가 아니라 언론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요즘 언론 딱 보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보는 순간에 뭐 느낍니까? 편파적이다.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 언론의 본래 기능이 공정한 게 있는데 편파적으로 가면 언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종교, 각 단체마다, 각 파마다 다 이 정당, 저 정당 지지하고 막 이 사람 배척, 저 사람 배척 하니까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참 정신적 갈등을 해소해주고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정당 편드는 그런 종교로 알고는 그 참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구제를 못하잖아요. 그럼 시민단체 본래는 정의를 내세우고 결성한 시민단체인데 그 시민단체들이 하는 짓이 그 단체장 한두 명 자기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당하고 우롱당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그 현재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불쾌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뭐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겠는데 뭐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고 뭐 같이 울리다가 집에 오는 것 같으면 대부분이 다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남을 인정 안 하고 남을 배려 안 하고 같이 저기를 하지 않고 내만 옳고 니는 걸렸다. 내만 옳고 너는 걸렸다. 니는 입 닫고 내만 입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사고를 갖고 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격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살상자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마음이 아주 허약하니까 어디 뭐 부화내동 잘 하고 어디에 중독 잘 되고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줏대를 못 참아요. 뭐 심지어 제가 보면 이 진주 시내에 있는 교수 부인이나 의사 부인들도 자기가 아파트 한 채 있고 뭐 물건 어느 정도 받는데도 서울에 계속 뭐 아파트 투자하고 팔고 사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파트는 며칠 생길지 모르지만도 과연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억압받고 사람한테 공격받고 하니까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새 키우고 그다음에 뭐 난 키우고 돌 수집하고 뭐 만년필 수집하고 뭐 파이프 수집하고 이런 등등의 시간을 보냅니다. 크게 보면 뭐 파이프 수집하고 뭐 돌 수집하는 게 자기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우리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전 세계 자랑할 수 있는 선비 정신을 허건수 오늘 뭐 좀 새로운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결국 개목은 선비 정신 이야기 합니다. 근데 세상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1985년에 처음 방영된 전원일기 지금 다시 하는 방송이 있는데
저는 뭐 텔레비전이나 아무튼 가끔 보았더니 1985년, 86년 이때 그 집 살아가는 생활 구조하고 사람들은 어울리는 방식하고 지금 2025년도 방식하고 한 3, 40년 차이 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없던 자동차가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휴대폰이 생기고 또 뭐 AI가 생기고 다 하지만도 엄청나게 변한 거지만도 안 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숨쉬는 것 영원히 안 변하지. 잠자는 것, 그다음에 먹는 것, 입는 것 다 안 변합니다. 사람이 그렇듯이 어떤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안 변합니다. 또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생산 안 됩니다. 지금 농업을 철저하고 농업을 별로 대속적으로 여기는데 진정한 생산은 농업밖에 없어요. 축산업도 농산물을 먹고 고기 조금 내놓는 기고 뭐 야쿠르트 공장 다 농산물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고 AI 발달해도 하나도 생산 안 합니다. 오로지 유통만 전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농업을 천시하면 언젠가는 전 인류가 완전히 폭삭망합니다. 그 농업처럼 사람이 사는 데서가 있고 유교 원리, 유교 문화, 유교 가르침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운동기구가 막 생기고 헬스가 많이 생겼지만 또 제일 좋은 운동이 무엇입니까? 걷기 운동. 이런 좋은 세상에 그냥 뭐 운동 안 해도 제일 운동되는 그런 기구가 발명되어가지고 모든 당뇨병이나 고혈압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고 AI까지 발달했는데도 당뇨병, 고혈압 환자는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걷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큰 원리가 움직이는 동자에 있습니다. 그럼 식물은 여러분 식물 좀 가지고 계시지만 심을식 또 꼬절식 뭐 돌치 이런 데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은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안 움직이면 죽고 육체를 움직이든지 정신을 움직이든지 팔을 움직이든지 다리를 움직이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죽고 식물은 꼬절식자니까 근데 고장나야지 식물을 움직이면 죽고 많이 움직이면 죽어요. 목하고 든 것은 딱 옮겨 심으면 100% 죽습니다. 소나무도 옛날에 옮겨 심으면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리는 기술이 생겼고 난초 같은 것도 너무 자주 옮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답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의 가르침은 어디 있느냐? 뭐 한교나 서원에 가면 유교 교육을 하지만도 유교의 기본적인 사성은 뭐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유교 문화를 부정해 있고 2500년 전 원시 시대의 그 농업국가 시대에 만든 그런 그 가르침이 오늘날 21세기 최신 정보화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맞겠느냐
하지만도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먹는 것, 자는 것, 숨쉬는 것 안 변하듯이 기본은 안 변합니다. 이 도덕적인 재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학이나 법률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교 경전에 있습니다. 유교 경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덕을 중시하는데 다 합쳐야만 크게 말하면 덕이라고 합니다. 인의예지, 어질인, 그 다음에 오를이, 뭐, 그 다음에 예의, 예법예, 지혜제자, 이것이 오늘날 필요 없냐. 오늘날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인, 어질인자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 옳게 사는 것, 오늘자, 원칙을 지키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예법, 뭐, 질서, 또 조화, 지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다 현실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뭐 경제, 언론, 종교 모든 단체 운영하는데 개인 수양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인의예지를 지키면 자기 수양도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교 가르치는 수기진 아닙니까? 수기진. 이 자기 혼자만 인의예지가 이 세상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가 완성한 수양의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 잘 적용해가지고 수양을 못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같이 수양해야만이 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의예지 수기하는 것은 그런 대로 그래도 쉽습니다. 자기 결심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만, 지는 이제 대학에 놓는 제가 자기 집을 다스립니다. 자기 나라 다스립니다. 유학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천하. 요거부터 이제 다른 사람을 다스립니다. 다른 사람을 관리합니다. 첫째가 제가 자기 집안, 자기 부인하고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요럴 때, 이 시국 평생을 하겠지만 집안을 다스린다. 집안을 다스린다.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 동상때 천하를 간혹한다. 큰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인류 사회를 사람이 살만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살아보시지만, 저보다 더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굳이만도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누라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군인으로서 가장 뛰어난 메카드 원수. 그분이 1881년생이니까 인천 상륙작전 할 적에 우리 나이로 70살. 그래서 1935년대에 벌써 미국 육군 참모장 다 지내고 이제 은퇴한 분인데, 아침에 남의 나라 상륙작전에 발목을 담가가지고 물에다 가가지고 지금 나서잖아요. 군인으로서 엄청난 유명한 군인인데 자기 집은 안 됩니다. 자기 어머니가 워낙 치맛바람을 익혀가지고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다닐 적에 육군사관학교 기숙사 건너편다가 자기 어머니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아들 훈련 받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육사를 졸업했는데 자기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첫 번째 결혼했다가 이혼녀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8년 만에 다시 이혼하는데,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둘째 부인한테서 낳았는데,
자, 그 메카드 아들한테 주는 뭐 편지부는 글이 있는데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한날 전쟁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집이 되겠습니까? 아들이 행방불명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집안 다스리 이렇게 집안 다스리는 분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실, 가장 큰 불행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이 나쁜 것.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입니까? 배우자하고 사이 나쁘면 24시간 기분 나쁘고 24시간 신경 써야 되니까 뭐 집이 아니라 뭐 지옥이지.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이 좋은 것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같은 직장 동료끼리 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잘 모르겠는데, 예, 대학교는 각자가 다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대학 교수는 어느 누구한테도 타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과 회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속담 있는데, 같은 학과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늘이 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만큼 이제 관계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뭐 제일 근시자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 중간에 학생이 끼어있기 때문에 관계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가정도 어렵지만 더 어렵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니까, 내가 서울시장 할 때는 잘한다고 그런 소리 듣고 칭찬 많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왜 이리 사방에서 말이 많노. 대통령이 되니까 서울시장은 대통령에 비하면 인구는 뭐 한 5분의 1쯤 되지만도 수월한 것이 서울 시민만 잘 되게 하고 서울 시민만 편하게 해주면 아무 불만이 없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방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또 전라도 사람도 다스려야 되고 경상 사람도 다스려야 되고 또 뭐 실향도 다스려야 되고 또 뭐 노동자도 다스려야 되고 또 기업가 다스려야 되고, 그 모순들이 워낙 많으니까 힘들지. 그 다음에 평천하 그런 것은 천하를 방역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상인데 실현이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 납니다. 며칠 전에는 뜻밖의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붙던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서양 문화 근본적인 것이 남을 정복하고 남을 압박하려고 하는 서양 문화의 효과가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이제 서양 문화의 표상인데, 그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약육 강식. 우리가 달러 찍어내니까 우리가 관세 올리면 너희가 다 고통받을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의 국제 질서인데, 정상은 아닌데 유교가 너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트럼프 교육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해결 방안이 아득합니다만도,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더욱더 동물과 똑같은 세상,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망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도 2000년도 오니까 뭐 컴퓨터하고 모든 게 바뀐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여러 날 동안 토론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21세기에 인류가 계속 생존하고 싶으면 동양의 지혜를 배우라. 동양의 지혜가 뭐냐 보면 공자의 논의다. 보통 우리 베스트셀러 보면 요즘 서점에서 3개월을 못 버팁니다. 어떤 학생이 책을 사와가지고 교수한테, 교수님 이거 이 책 봤습니까? 근데 못 봤는데, 교수님들 그것도 안 봅니까? 그래 교수가 논어를 꺼내가지고 이 책 봤나 보니까 안 봤는데, 논어 보니까 요즘 애들은 논어 보니까 논어가 무슨 물고기입니까? 그 정도로 논을 모르는데,
어짜가 붙으니까 물건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2500년 된 책인데 25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뭔가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공자가 위대한 것이 인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원칙을 다 제시했으니까 공자의 논어만 보면 크게 큰 가르침이 거기 다 들어있다. 거기에 정성인데 이 사람은 조시지만 그 송나라는 황제성이 조시인데 그 황제의 그 종씨 황궁은 아니고 그냥 다른 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성이 명되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제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논어도 다 안 보고 논어 보다가 반밖에 안 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정성하면 되겠나 보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그래 맞다 나 논어 다 안 보고 반밖에 안 봤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처리해. 그러니까 왜냐면 논어 반만 해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더라. 반부 2분의 1의 논을 가지고 내가 천을 다스린다. 2분의 1 논만 해도 그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천하가 다스려지더라. 그 조선 중기 때 남명 선생, 태계 선생 친구인 유명한 정성 이종현 있잖아요. 이종현이 조선 시대 영의정이 500명인데 아주 맹정성 중에서 맹정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서 있고 그냥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감님은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의문점을 하는데 금방 처리합니까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나는 논의 시인대로 한다 이거. 논의 시인대로 한다. 논에 보면 크게 큰 가르침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뭐 별로 일을 할 줄 모르는데 실제로 일을 할 줄 모르는데 말년에 학교에 어떤 도서관을 맡았어요. 근데 총장이 이제 맡긴 이유는 뭐 자기 생각할 때 도와준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아니까 학교 경상대학에서 책 기증 받는데 좀 유리할까 싶어서 그래 맡겼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수업 들어가고 뭐 교수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강릉 선생이나 수업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어제 밥 먹는데 왜 오늘 또 밥 먹노? 어제 잤는데 왜 오늘 또 자노? 그 인생은 반복인데 지난번에 들은 거 또 듣는다고 뭐 백나나?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한 번 더 들으면 더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는데 왜 지난 시간에 들었다고 안 들으려고 지난 시간에 들은 거 다 아나? 그것도 아닙니다. 해종대왕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책이라고는 제가 200분 안 봤다고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밤에 잠을 안 자고 먹는다고 잠을 안 자고 사니까 세자되기 전에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 태종하고 이제 그 어머니가 열에 나가거나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내시들을 꾸며가지고 이제 기동 타깃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세종대왕 그 자는 방에 습격을 해가지고 책을 싹 다 압수해갑니다. 책 보지 말고 자라고. 그 세종대왕이 이제 책을 보니까 막 참 그야말로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 긴 밤을 어떻게 지내고 하고 있는데 마침 저 병풍 뒤에 고귀한 책이라는 건 진기가 있어. 그래 보니까
송나라도 유명한 학자고 문장가인 구양수하고 소동파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니면 800번 읽었다고 써놨어. 뭐 799번 아홉 읽었는데 800번 때문에 손 안 하겠지. 그 다음에 집현정군은 세계 역사상 거의 최초로 전문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어 집현전에 학사가 되면 월급은 그대로 받는데 실무가 없어요. 그냥 연구만 하고 책만 쓰고 토론만 하면 월급 받아갑니다. 요즘 전문 연구직을 갖다 30명, 40명 두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전 조선의 관직이 서울에 한 1000개, 지방이 500개 밖에 안 되는데 40개를 붙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 5만 명짜리 연구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잘 아시겠지만 사과도들하고 휴가를 꼭까지 내려서 그런 젊은 관원들이 아주 장래가 총망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머리가 좋은 그런 관원들이 과학학교에 가 있고 관직에 발령받으면 공부할 수 없잖아요. 시험 그대로 다녀야 되고 뭐 독산는데 감독하러 와야 되고 뭐 목장에 가서 관리하고 근데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시험당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젊은 관료들, 장래가 총무되는 관료들을 한 10여 명 정도 뽑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집이 없어가지고 절간에 보내서 공무만 하게 합니다. 1년이나 2년 동안. 그러면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요즘 같은 뭐 세계 최초의 이제 연구연재 교수지. 그리고 집현전에서는 뭐 건백여 종의 책을 편집해서 출판하는데 거기는 문학이나 뭐 경제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학, 기술, 병법, 국방 이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에서 나오는 책은 최종대왕이 전부 본인이 다 검열을 합니다. 감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있었든지 신하들한테 어떤 분야, 어떤 때 뭐 것이라도 내하고 토론 붙고 싶으면 붙어라. 내하고 토론 붙고 싶으면 붙어라. 그 정도로 이제 위대한 이금인데 이 집현전 학사들이 우리나라 본인이 보다 보니까 집현전은 종합기관인데 집현전 학사들이 불안한 것도 대부분 다 사육신 등 세조 반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와가지고 집현전을 제거리고 집현전 대용으로 성공 때 전문가는 오늘 임금의 장문에 임하고 또 임금한테 강의하고 또 국가에 필요한 그런 글을 지내는 그런 기관인데 집현전을 없애고 공무원을 만드니까 집현전의 기능을 다 이한 것이 아니고 집현전의 종합적인 기능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문학적인 기능만 개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문이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에 포원 정몽주 선생이나 정도전 같은 경우는 종합학문이죠. 정몽주 선생도 출시라고만 해가 안 되고 유명한 문학자와 철학자, 뭐 유학자, 그다음에 외교관, 또 행정관, 또 수리 전문가, 또 해운 전문가 이런 게 다 학문이 있었고 정도전은 한 사람이 조선 건국의 모든 구상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살해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뒤에 등장한 권건이나 변계랑 같은 분은 문학만 하는 그런 상황이습니다. 우리나라 학문이 이제 왕자의 난제 학문 축소되고
사도신한테 두분 주소되어 후대 조선의 학문이 단조로운 것이 주로 성리학하고 시문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좀 패단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 세계 내놔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 다음에 오늘 내준 그 인물을 보고 한 30분, 2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또 쉽게 말하면 뭐 놀고 먹고 책이나 보고 그늘에서 책이나 보고 일 안 하는 사람하고 국어사전에도 그런 알지만은 또 벼슬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유성교 조등을 해가지고 심상 기념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한 사람씩 선비상을 주는데 그 선비상 1회 수상자가 동아일보 사장 주필진이든 한겨레신문 사장이든 송근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선비는 지금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다. 뭐 사대주의자가 개개부군 사고방식에 섭섭했다. 이런 식의 글을 쓴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나라 선비상을 줬으니까 선비 개념은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 맨 처음에 보는 것 보면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놀고 먹는 걸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수행해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때 나라를 구한 사람들 여병들 거의 100%가 선비고 일제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선비들입니다. 선비들. 그래서 여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면 남명선생의 제자들이 대부분 여병인데 단순히 목숨 걸고 칼 들고 싸움 나는 게 아니고 여병장이 되는 것 때문에 100명이고 200명이고 700명이고 7년 동안 그 사람들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고 무기를 다 공급해야 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10명 데리고 전라도 가서 1월 동안 지내려고 하면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털어놓고 한 그런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뭐 민주운동 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비 임진왜란 때 여병한 사람들은 지금 국가 유공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 일제 때 또 독립운동한 사람들 대부분 선비고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에 유림 대표로서 파리 장소를 보낸 사람들 뭐 우리 진주가 그만도 많이 있고 하시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도 경남을 대표하는 선비인데 경남지방 또 강면우 선생 제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경남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선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고상한 행실, 깊은 지혜,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그따다가 일을 맡을 능력이 무능하면 안 되고 선비의 의무는 다양한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비 정의는 이제 2페이지 보면 아주 옛날에는 학업 관료입니다. 학업 관료. 그 다음에 공자시대쯤 오면 공자시대 오면 지식을 갖추고 행동에 따르는 그런 지도자. 그 다음에 율곡이 이선생은 선비를 고원한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될 올바른 도를 찾는 사람이다. 근데 선비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주장을 종합해보면 오늘 주제가 선비정신이니까 선비정신 제가 이제 5가지로 모아봤는데 여러분들 글을 최대성이나 남민성이나 뭐 윤곡성이나 중국 사람들 글을 모아보니까 첫째 뜻이 크고 구셔야 된다. 뭐 사사로운 마음이나 자기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선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고 옳은 길을 가야 된다. 한때 옳은 일을 해가면 안 되고 평생 옳은 길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실천이 따르는 지식. 그 다음에 농사, 농업 전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웃기는 이야기고, 그 시골 가면 옛날에 농촌 지도소 있잖아요, 농촌 지도소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막 뭐를 몇 센치로 심어라, 고추 모종을 몇 월 옮겨라 막 농민들한테 코치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 농사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에 대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골 농민들은 나라를 탁 쳐다보면 비료를 줘야 될 낀가
안 줘야 될긴가 물을 빼야 될긴가 더 돼야 될긴가 다 아는데 농촌 지도서 사람들은 농대에서 책 보고 배웠으니까 또 식물을 보고서 비료를 줘야 될긴가 말아야 될긴가 진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실천하고 다르니까 반드시 실천이 따르는 지식을 갖춰야 설계가 된다. 그 다음에 재물이나 건세를 초월해야 된다. 재물이나 건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당한 재물이나 부당한 건세는 안 취하지만도 정정당당하게 얻은 건세, 정정당당하게 얻은 권력, 정정당당하게 얻은 재물. 재물이라고 하면 좀 나쁜 게 아니고 오늘 나쁘지 않은 게 있지만 말은 재물이 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기회를 잡고 제가 그런 재물, 탁재는 이제 부정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재물. 맑은 재물은 배척하거나 부정한 그런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물이나 권세에 초월해 그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 어떤 자리를 맡아가지고 내가 월급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그 주얼리라고 하는 수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48년부터 16년까지 계속 혼자 중국에 다녔는데 그 사람은 외국은 누나 누나로 시사를 갈 적에 당겨서 미리 국산을 먹고 합니다. 국산을 먹고 합니다. 왜냐고 사람이 배하고 보면 음식에 신경이 있으니까 아니고 이 중요한 대화를 할 적에 정신이 집중 안 되기 때문에 밥은 먹는 척만 하고 대화에 정신이 쓰다 보니까 서서히 위해서 미리 국수 한 그릇 먹고 배를 채워간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권력에 휘둘리지 마라.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할 능력과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 법무부장을 맡아가지고 신급주 손자의 신망을 굽는 그 다음에 이수헌목 선생은 진경부에 허자문 이분은 최진병 선생의 손자고 과거 장로되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형조판사 법무장관이 됐어요. 법무장관이 됐는데 판결을 할 줄 몰라요. 공무서를 읽을 수 없으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임금한테 판결을 못하니까 어찌 됩니까? 교도소에 감옥소에 재수가 꽉 차가지고 재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임금한테 임금님 옥이 부족합니다. 집을 더 주십시오. 맨날 상소하는 게 장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있다가 당시 중종이 있다가 감옥을 더 짓는 것보다는 판서를 바꾸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허자라고 하는 이제 번호를 판서를 바꾸니까 2, 3일 만에 옥이 싹 다 비었다. 판결을 그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비나 운영하면 안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의를 위해서 자의를 지향할 수 있는데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하러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큰 희생이잖아요. 심상 김영수 같은 경우에 그 동강 김무홍 선생은 13대 종손인데 집에서 편안히 있으면 왕처럼 대접받을 텐데 중국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본은 잡히고 아니고 근데 오로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이런 6가지 구비되어야만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남은 이제 아직은 옛날에는 역사 자료가 없어 모르고 가야시대 붓이 창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시대 이 유학이나 한문학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야는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라가 그 자료를 남기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신라는 682년 통일 이후에 국학을 세웠는데 국학이 오늘날에 정부에나 또 한교태이니까 거기에도 진주 출신들이 많이 가서 공부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신라 말기에 최채원 선생이 이 진주 중심으로 해서 서북 연남으로 함양, 하동, 합천, 마산,
부산, 양산 등지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경남 지방의 유교 문화 발전, 한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의 문집을 남겼고, 또 지금 함양에 가면 함양 군수로지 있으면서 지었던 학사루가 있고, 하동상사에 가면 진감선서비가 있는데, 진감선서비는 국보 47호인데 최충원 선생님이 짓고 또 쓰고 한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불교를 좀 좋아해가지고 퇴생은 몇 번 했지만도 성균관 문묘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학문을 일으킨 그 공 때문에 고려 초기에 이제 왕건이가 나라를 세워서 처음 군부를 통해서 세웠지만도 왕건이가 죽으면서 후손들한테 내린 훈요 10조에 보면 경서와 역사책을 널리 보라 3페이지에 박관 경사, 그래서 유교 경전과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런 우리 학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본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손자인 4대 광종이 958년에 과거제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과거제도에 대한 뭐 좀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과거제도 때문에 학문이 널리 보급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유교 경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유교 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 고관 가운데서 가장 학문을 중시하고 유학을 중시하는 사람은 6대 선종인데 983년에 유학을 송생해서 태학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992년에 성종 992년에 전국 12개목 진주를 들어갑니다. 진주 등에 지방학교, 한교를 세웠어요. 진주 한교가 그때부터 이제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진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경학 박사를 중앙에서 파견해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70년에 정중부의 난인이 나가지고 전반기의 관료들은 다 죽여버리고 죽이려 하는데 이 새롭게 조정이 비었을 때 지방에서 올라간 지방 사대부의 자제들, 소위 말하는 시흥사대부 보는데 이 사람들이 조정을 새롭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실력은 있지만도 집안이 없어가지고 출세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조정을 구성하면서 진주에서 많은 인재들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에 대한 좀 부정의 이야기만 지금 남성에 있는 그때 남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때 진주입니다. 지금 남성생인 것이 사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성생 당시에 사시는 것이 진주입니다. 지금. 진주가 이제 최충원의 시급지인데 최충원이가 진강훈인데 진강훈이 진주입니다. 좀 최충원의 시급지가 되면서 좀 이제 뭐 외계설도 못하지만 최충원의 시급지가 되면 그 지역에서 나는 모든 물산은 북구로 안 들어가고 최충원 개인집이 들어갑니다. 당시 최고 실력자가 진주를 시급지로 정한 것은 전국 고을 가운데서 진주가 가장 물산이 풍부하고 살기가 좋다 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단속사가 임진왜란 때 없어졌는데 최충원 집안의 원찰입니다. 원찰. 근데 거기서 많은 책을 건사록 등 많은 책을 갖다가 가능해서 전국 출판 문화의 기지가 됐어요.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 그 우리나라 유학을 다시 회복한 안양 선생이 그 마산에 와서 하포에 와서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원 안양 선생이 우리나라 유학에 끼친 공로가 엄청나게 크고 이분이 경남에서 근무했으니까 또 뭐 경남 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하만에 와서 삽니다. 이분이 중국에 가서 공자와 공자 제자의 초상, 유교 경전, 주자의 글 등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주제학을 처음으로 전파합니다. 이 무신난 이후에 새로 등장한 신흥사대부하고 그들의 유학적인 기반하고 이성계의 무력적인 기반이 합해져가 있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조선 초기에 진주효진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 호정하륜 선생, 경제하연 선생, 또 교원 이호 선생 이런 분들은 하륜 선생은 뭐 텔레비전 연수국에서 워낙 나쁘게 이야기한 모양인데 실제로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문물 제도를 완성하는데 이 세 분의 공이 엄청나게 큽니다. 뭐 성관 제도, 과거 제도, 국가 뭐 인재 선발 제도 이런 등등이 다 이 세 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전필지 김용희 선생은 조선 성종 때 뭐 밀양 출신이지만도 함양에 와서 5년 동안 고을원을 하면서 그 제자를 많이 길러다니고 함양 출신의 일두, 정여창, 또 현풍의 한원당, 김장길 등등 많은 제자를 길러서 경남 유학이 붕하게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조이재문 때문에 그 갑자사와 모사를 당하였고 타진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전해지지 못했는데 그 조금 뒤에 1501년에 남명 선생이 등장해서 남선생이 그때 당시는 특전성원이 진주입니다. 남선생이 등장해서 우리나라 유학 사회에서 있고 양대 산맥을 형성합니다. 특혜 선생, 남선생. 특히 남선생은 실천 유학의 선두주자고 또 그 제자들이 임진한테 의병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 의병을 한 것은 남명의 실천 정신이 주된 정신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남명생의 사장하고 또 이 경남 출신의 그 삼성, 효성, GS, LG 등등 많은 기업가들과 그 기업 정신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양 강씨들도 대단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서울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1623년에 지난번에 제가 누구에게 보내지만 우리 진주나 경남 지역에 가장 큰 탄핵운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 국회의원 떨어지면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으니까 방송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사라집니다. 정인원 군은 이제 남인생의 대표적인 제자인데 광해군 말년에 광해군이 임금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한테 가장 시험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광해군 때는 남명의 제자의 제자들이 조정을 다 이제 차지합니다. 가장 이제 성했던 그런 시기인데 너무 이제 세력이 크니까 공동정을 지은 형님 같은 분이 다른 당과도 좀 흡수해라 했는데 대부분 하다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1923년 봄에 강영을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강영을 유지를 했던 대국파 한 100여 명이 처형되고 뭐 한 900명이 기한 가고 파직되고 해서 완전히 조정에서 파멸되고 남명 학파도 그 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선비가 안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지. 조선 말기에 와서 1800년대 이제 중반부터 경남 지역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에서 많은 선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롭게 학문을 봉해가지고 강호 지역의 학문이 대단히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제 남명만 숭상한 게 아니고 퇴계도 같이 숭상해서 퇴계 학문과 남명 학문을 병합해가지고 새로운 학파를 일으키고 더구나 또 율곡 학파까지 다 융합하는 그런 약간 종합적인 그런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후 각종 선생은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문제 가운데서 가장 많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암 송시열 선생보다 좀 적어요. 그 다음에 면후 선생의 그 수제자인 회봉 학임미 선생도 그
대단한 학자고,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을 할 수 있는 동류하관 등등의 많은 책을 썼고, 또 이분은 남명뿐만 아니라 태계 선생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태계와 매누선생과 해봉선생은 또 많은 자를 길러서 일제 때 조선 말기에 경남 지역의 유역이 번창을 합니다. 1896년에 태어난 중제 김항 선생은 매누 선생의 마지막 제자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한문으로 된 책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되므로해서 한문화 유학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는 더 많이 연구되고 더 많은 저술이 남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국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의 유학에 관심을 갖고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또 실천하고, 또 여러분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이나 여러분들 뭐 자제들이나 또 친구들한테도 많이 전파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덕적인 재난이 일어난 그런 시대인데, 해결 방법은 그나마도 유학, 선비정신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런 그 도덕적인 재난 모든 면에서 지금 국회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문제가 없는 사람 없는 이런 시대에 뭐 경영한테 맡긴다, 외국어한테 맡긴다, 뭐 법률한테 맡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법률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학이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무술 고단자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듯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구출해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쾌하고 공포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오직 답은 둘러가는 길이지만 선비적인 밖에 없다. 확신을 갖고서 뭐 보통 많은 선비들이 보면 되겠나, 뭐 유학이 고 망할 낀다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없지 않은데, 자신감 있게 해요. 자신감 있게. 그래서 강택민 주석이 1998년에 물러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주홍기나 강택민이나 호금도 전부 다 선비지만 계신데, 어느 누가 다스려지더라 해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유교 아니면 안 된다. 불교나 도교가 있고 안 된다. 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은 나라는 없으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혼란한 거 경영학이나 뭐 법학이나 영어한테 맡기가 되는 게 아니고 유학 아니면 안 된다. 유학 중에서 아까 말한 실천에 따르는 선비적인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미력하다고 느끼지만도 꾸준히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도 잘 되고 나아가서 전 인류 사회가 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또 작게 꾸준히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